C님의 사연입니다. 내가 겪은 일들 3부 여우 이야기 상편. 안녕하세요. 23살 남성 C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허수아비 이야기, 이렇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되었던 계기이자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는 분들은 그저 맘 편히 소설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믿기지 않거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잠을 자면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자며 매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요즘 나의 생활 패턴은 바뀌었다. 일어나는 시간이 제멋대로 바뀌게 된 것과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 사실 별로 큰일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꿈을 신경 쓰게 된 것은 문득 같은 꿈이 3일째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였다.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무슨 사극 드라마를 찍는 듯 과거 조선시대에 혹은 그런 느낌의 복장과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 있었다. 나는 한 선비 가문의 노비였으며 꿈속 세상은 평화롭고 활기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꿈의 세상은 변해버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꿈에서 선비 가문의 기둥이라 부를 큰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장례를 치르고 운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시체가 허공으로 떠오르고 그분의 딸아이는 목이 잘린 채로 장례식장 뒤편에서 발견되었다. 모두 귀신의 소행이라며 두려워할 때 나는 홀로 그 사건의 전말을 쫓았고 진실을 파헤쳤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범인은 그 가문의 장남이었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에 색이 다른 두 눈동자,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몸집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도 애매한 외모, 또 어딘가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뭔가 꾸미기도 해 보이던 미소를 머금은 존재였다. 꿈속의 그 존재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한 트릭의 정체는 실이었다. 큰 어르신의 튼튼하고 얇은 실을 온몸에 묶고 도로래에 걸어 반대편에 약을 먹고 잠든 여동생에게 건다. 어르신의 시체를 관째로 들어 운구하면 당연히 시체의 무게가 잠든 여동생에게 향하고 관이 움직이지 않자 힘을 주어 움직이려 한 여러 명의 성인의 힘과 시체의 무게가 어린 소녀의 목에 걸린 얇은 실에 모인 결과 그리 된 것이었다. 꿈속에서 무의식으로 떠올렸을 거라 보기엔 치밀하지만 또 맨정신으로 생각해보자면 허술하게 짝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기괴함을 차마 생각지 못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는 그 존재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범인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었다. 망연히 꿈인지 현실인지도 잊은 채 눈앞에 그 존재를 바라볼 때 그것은 말했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다. 그렇게 분해하지 말아요. 이건 그저 악몽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꿈속에서 악몽을 이길 광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 말했고 눈앞에 있는 그 존재는 여우의 것으로 보이는 귀와 꼬리가 돋아나 있었는데 그것을 본 순간 잠에서 깼다. 맨 처음 꿈을 꾸었을 당시엔 그냥 이상하고 재미있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꿈도 꾸는구나 하고 그냥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웃어 넘겼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친구들은 대부분 재미있었다 혹은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었다. 난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에 약간은 의아했지만 딱히 피곤하거나 다른 이상은 없었기에 평소처럼 생활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밤마다 꿈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그 존재만은 계속 똑같이 나왔다. 그것이 꿈인 계략을 쫓고 정답에 도달했을 때 꿈에서 깨던 것을 반복하던 중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존재를 노려보았을 때 그것은 말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놀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즐거워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저에게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꿈에서 만들어낸 환영에게 일어난 일이 화나서 덤벼오다니. 난 이후에 꿈에서 깼고 내 손목에 묶인 팔찌를 바라보았다. 푸른빛 원석 팔찌 후에 또 받아왔던 보랏빛을 띠는 원석이 묶인 이 팔찌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멀쩡했다. 색은 선명했고 어딘가 깨진 곳도 없었다. 하지만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꿈의 내용에 나는 폰을 들었다. 오전 9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K님에게 연락을 했다. 톡으로 내가 보았던 것을 설명했고 K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을 해주셨다. C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행동하세요. 아셨죠?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나를 도와주시던 K님의 말에 나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 답했다. K님의 옆에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이미 셀 수도 없었기에 내가 가진 두 분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는 물건이 아니었다. K님은 나에게 2장의 작은 종이를 준비하고 그중 하나에 안에 소금을 넣는데 그 전에 자신의 이름과 그분 그리고 TYLDWICK라는 이름 모를 단어를 적고 나머지 하나에도 똑같이 소금을 하나 준비해서 내가 할 질문을 적어 놓으라고 하셨다. 난 그것들을 모두 미리 메모해 놓고는 그날의 일과를 진행했다.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마침내 잠들기 전 나는 K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지들을 준비하곤 머리맡에 두었다. 잠이 들기 전 K님이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인 듯 카톡을 보내셨다. C님, 저 믿죠? 네, 당연히 믿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일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줘요. 나는 알겠다는 답을 보낸 후 평소처럼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나는 똑같이 꿈을 꾸었다. 그 풍경은 어딘가 익숙한 식당이었고 내 반대편에 그 존재가 있었다. 꿈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풍경들. 음식의 구수한 향이 콧가를 흔들고 나무 의자의 촉감과 더위 그리고 눈앞의 존재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드러낸 그것은 평소와는 달리 대놓고 귀약 꼬리를 드러내고는 희죽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좋은 밤이에요. 난 그 여우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여우의 앞에는 내가 자기 전에 가지고 왔던 2장의 쪽지가 있었다. 여우는 아무렇지 않게 그중 한 장인 K님과 그분 그리고 뭔지 모를 영단어를 적어놓은 그 쪽지를 펼쳐보더니 피식 웃으며 그 안에 들어있던 소금을 손으로 들어 입에 넣었다. 혓바닥을 굴리며 그 소금을 삼킨 여우는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드디어 저와 제대로 얘기를 하시려나 보네요. 좋아요. 당신이 궁금해하는 걸 전부 알려드릴게요. 싱글벙글 미소를 띠는 여우의 말에 난 따로 답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겪어온 바에 따르면 이것이 무엇이건 직접 답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우는 그런 나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남은 쪽지를 눈동자를 굴려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위험한가? 아니요, 위험하지 않아요.
잠시 이리 온 것이지만 오히려 당신을 위해 있다고 해도 무방한걸요? 두 번째, 다른 해는 없는가 하네요. 똑똑해요. 위험한가와 해가 없는가는 다르니까요. 답해줄게요. 전 아무런 해도 없어요. 여우는 그리 말하며 눈앞에 있는 계란을 까서 소금에 찍어 먹었다. 계란의 고소한 향이 내 콧가를 스쳐 지나간다. 해를 끼치진 않는다고 했지만 이상하다. 보통이 아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귀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 직접 눈앞에 보이지도 팔찌에 걸러지지도 않는다. 확실히 이 눈앞의 여우는 위험하다. 난 등가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여우는 그런 나의 생각을 읽은 듯 수개로 갈라진 꼬리를 흔들었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전 애초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전 밤과 낮의 차이에 어렴풋이 보일 뿐이고 당신도 이런 것을 즐겼기에 전 여기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악몽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없죠? 악몽은 악몽일 뿐 저는 이름도 형체도 없답니다. 여우는 그리 말한 후 남아있던 쪽지를 찢었다. 직후 몸을 휘감는 한기. 그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한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달랐다. K님의 옆에 있으신 그분이 이 근처에 왔다는 신호나 다름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느낀 한기였기 때문이었다. 맨 처음 기숙사에서 나를 잠재웠던 한기. 그리고 진짜 위험한 순간에 K님과의 인연으로 나를 몇 번이고 구해주셨던 그분.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몸이 굳었다. 꿈속이었음에도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왜인지 깨어나지지 않았다. 과거 이것과 비슷하게 꿈속에서 이상한 것과 만났었지만 그때는 그분이 나를 억지로 걷어차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 난 눈동자를 굴려 여우를 보았다. 여우는 웃고 있었다. 여우는 입꼬리를 휘어올리며 곡을 굴리는 듯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참, 악몽을 꿈속에서 건드리려 하시다니 멍청한 건지 무모한 건지. 뭐 앞으로 시간은 충분하니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아, 맞다. 별을 통해서 저를 본다고 해도 뭐 안 나올 거예요. 뭐 죽음이라도 나올 줄 아신 건가? 여우가 손을 뻗어 내 이마를 툭 건드렸고 바로 눈이 번뜩 떠졌다. 잠에서 깬 그 감각. 나는 약간의 추위를 느끼며 곧장 2개의 쪽지를 전부 펴보았다. 쪽지 내에 있던 소금은 분명 전날 밤에 넣어두었던 것보다 줄어 있었고 질문을 적어놓았던 종이의 글자는 물에 젖은 듯 흐려져 있었다. 나는 또다시 나에게 일어난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에 울상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여우로 보이던 그 존재가 했던 말들을 K님께 말씀드리던 중에 안 것인데 TYLDWICK란 단어는 타로 카드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안 순간 여우가 했던 별을 통해 본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나에게 기숙사 때보다 허수아비를 보았을 때보다 더욱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여우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내 눈에 여우의 실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반 갈색 털을 가진 여우. 다만 꼬리가 3갈래로 나누어져 내 앞에서 흔들렸다. 머리가 아파왔다.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망상이고 내가 모르는 새에 머리를 부딪혀
이런 헛것이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던 나날, 나는 어깨에 앉아 웃고 있는 그 여우를 보았다. 이 여우는 지금까지 몇 번 보았고 겪어왔던 그런 존재들과는 뭔가 달랐다. 적어도 내가 보았던 귀신들은 영화나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뭘 해달라,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늘 풀어달라는 말 따위는 하지 않는다. 악의.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순수한 악이라도 된 듯 형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날 고통스럽고 무섭게 했다. 그 끔찍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은 언제나 내 정신을 깎아냈다. 케이님이 안 계셨다면 정신병원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여우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전생에 뭔가 큰 죄라도 지은 건지 보통 사연이나 이야기들처럼 위험하다 수준이 아닌 진심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했다. 머리에 뿔이 달린 괴물이나 옛날 학교괴담이라는 만화에서 나온 목 없는 폭주적 같은 것을 보고 시달렸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것이다. 일단 앞에서 말한 것들과 나는 자주 마주쳐 왔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폐가나 위험한 곳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 것들을 피할 방법을 K님의 도움이나 날 지켜준 여우가 없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작 나는 K님을 믿는 것처럼 여우를 믿을 순 없었다. 그야 이 여우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뭘 원하는지, 나로 인해 뭘 얻으려는지조차도. 이름도 무엇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 여우의 존재를 마냥 좋다고 받아들일 수 없게 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채 생활하던 중 갑자기 여우가 말했다. 정말 아쉬워요. 선객이 있다니. 선객? 내가 의아해하고 있자니 여우는 거기서 입을 열지 않고 처음 보는 차갑고 가라앉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조금 당황하며 K님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고 K님은 말해주셨다. 그 선객은 저를 말하는 걸 거예요. K님이요? 네. 자기가 신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 있으니 그게 안 돼서 아쉽다는 걸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믿으면 위험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리 답한 후 평소처럼 나의 옆에 있는 여우를 살폈다. K님은 이 여우와 몇 가지 거래를 하셨었다. 내가 여우의 말을 전달했기에 무슨 내용인지 전부 알고 K님이 원하는 바도 이루어졌으며 그 대가로 밥을 얻어먹고 고곡이 엮인 팔찌 또한 받았다. K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다. 지금까지 옆에서 하는 이야기와 모습을 보며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이해하려 들지 말아야 할 존재의 대명사로밖에 보이지 않던 그 여우를 이용하시고 거래하셨으면서 조심하라 나에게 일러주시다니. 아니 애초에 K님의 옆엔 그분이 있으니 괜찮은 걸 수도 있었다. 그런 시덥지 않은 생각을 하며 여우에게 물었다. 아니 넌 도대체 왜 계속 나한테 있는 거야? 그게 좋으니까요. 여우가 자신의 몸으로 내 목덜미를 휘감았다. 특유의 따뜻한 감각과 마른 낙엽에서 나는 내음이 콧가를 휘감는다. 당신은 마치 횃불과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은 앞으로도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겠지. 그때 나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서부터 왔는지조차 알지 못해 그저 어느 순간 이게 떠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시금 시간은 지나 휴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였다. 평소처럼 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녔고 그러던 중 그 일이 일어났었다.
사실 생각해보자면 우리 학교 기숙사는 이상했다. K님도 거기 지옥이냐고 난색을 보일 정도로 말이다. 나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건 지금 생각해도 내 가장 큰 실수였다. 해가 저문 이른 시각, 여름이 져가는 시점이었지만 해는 꽤 늦게 저물었다. 어슴푸레한 해질녘의 빛과 밤하늘의 푸른 빛은 하늘을 가렸고 그 색들은 기숙사와 학교를 감싸는 산의 봉우리에 걸렸다. 멍하니 그 광경을 보던 중에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산의 봉우리를 타고 움직이는 거대한 것. 몇 미터다, 얼만큼 크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었다. 단지 거대했고 유저 트럭이 뱀처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지 뱀이 아니었는데 그 길고 커다란 몸통엔 인간의 손으로 보이는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비늘을 대신하고 있었고 수십 개의 눈이 전신에 돋아나 있었다. 난 그것을 본 순간 창피한 말이지만 밖이라는 것을 잊고 비명을 지르며 자취방으로 도망쳤다. 군대에 다녀온 후 미치지 않은 이상 그 기숙사에 갈 일은 없었으니까 친구와 함께 자취방을 잡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느꼈다. 그 수많은 눈 중에 하나가 나를 확실히 인지했다. 바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것이 울려 퍼지며 주위엔 습하고 기분 나쁜 바람이 불어왔다. 분명히 날 쫓아오는 것이었다. 난 급하게 K님께 연락하려고 했지만 폰이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켜지지 않았다. 친구는 밖에 놀러나가 없었고 나 혼자 있었는데 방 안의 불이 멋대로 켜지고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원석 발찌는 찢기고 방울소리가 머리가 아프게 울려왔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나를 짓밟았다. 엄마, 제발.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보았지만 당연히 어머니는 안 계신다. 두려움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눈을 질끈 감은 순간 평소의 방울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적인 딸랑 소리가 아닌 일본산 공포게임에서 들려오는 찰랑찰랑거리는 소리에 가까운 것이 나의 귀에 들려왔고 당장 기절해버릴 듯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라졌다. 뭐야?